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1편 발해와 신라의 윗자리 다툼. 발해의 제11대 임금이었던 대의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후대 임금이 죽은 선왕의 시호를 지어서 올리게 되죠. 가령 고구려 제15대 임금 미천왕의 경우를 예로 들면 32년 봄 2월에 왕이 세상을 떠나니 미천 언덕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미천왕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타난 이런 기록을 보고 우리가 그를 미천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해의 경우 제10대 임금이었던 대인수는 선왕이라는 시호가 당나라 사서에 올라 있으나 그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대의진은 훗날 무슨 왕이라고 불렀는지 그 시호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구려연구재단 임상선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당서 발해전은 바로 820년대에 당나라 사신인 장건장이 발해에 갔다가 발해의 정세를 보고서 돌아와서 기록한 발해국기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건장이 갔을 당시 대의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대의진 시기까지는 그 앞에 왕, 선왕까지는 시호가 있었지만 대의진이 돌아가신 뒤에 대건왕 때에 대의진에 대한 시호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사정을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에 대한 신당서 내용이 대의진 당대에까지 있기 때문에 대의진에 대한 시호는 그 이후 왕이 정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역사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이 유일하다시피 한데, 구당서는 발해 사람들이 스스로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발해국기라는 문헌을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적은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당서는 그 구당서의 내용에다 대의진의 집권 시기였던 820년대에 당나라 사신 장건장이 발해에 갔다가 보고 들은 내용을 추가한 기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해가 9세기 이후에 관련 내용이 신당서와 구당서에 적은 것은 어떻게 이해할지 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구당서가 참고로 한 실록 자체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당서가 구당서의 내용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신당서가 구당서가 참고하지 않은 자료, 즉 장건장의 발해국기 자체가 820년대까지 발해 상황입니다. 그 뒤 발해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발해 사람들이 쓴 역사서로 보이는 발해국기도 전해지지 않았고, 당나라 사람들이 대의진 이후로 발해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기술해 놓은 것이 없으니 발해의 왕조에 대한 자료가 대의진 이후부터 단절된 셈이죠. 당나라 사서인 신당서의 발해 왕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이렇습니다. 대의진이 죽으니 아우였던 대건황이 왕위에 올랐다. 대건황이 죽으니 대현석이 왕위에 올랐다. 함통연간에 대현석은 3번 조공하였다. 함통연간이면 당나라 의종 제위 기간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이 왕위를 이었는지, 그리고 무슨 치적이 있었는지 적어도 구당서나 신당서의 공식 기록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의 역사학자들은 당나라의 사서가 아닌 일본 사서나 여타 기록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꿰맞춰서 발해의 왕계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르던 왕이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왕의 대수가 달라지는 일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발해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없지만 특히 9세기 중반 이후에는 더욱더 자료가 없습니다. 발해 왕 이름까지도 신당서, 구당서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왕 이후 대현석, 대유의, 대인성과 같은 그 이름 자체도 구당서, 신당서가 아니라 각종 여타 기록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령 14대 왕이라고 하는 대위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발해 왕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거의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던 대의진이 발해의 11대 임금이었고 12대는 대건황,
13대는 대현석, 그리고 마지막 임금은 14대 대인선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1930년대 중국의 발해 연구가 김육불이라는 사람이 당해요라는 기록을 뒤적거리다가 서기 895년에 당나라에서 발해왕 대위해에게 칙서를 내렸다라는 기록을 발견함으로써 13대 대현석과 마지막 임금 대인선 사이에 대위해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마지막 임금 대인선은 14대 임금이었다가 15대 임금인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재위 기관을 또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당회요라는 기록에 895년 쪽에 발해왕 대위회 이러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895년에 발해왕이 대위회라는 전제하에서 그 앞에 대현석 그리고 그 뒤에 대인선의 중간에 적절한 시기에 이분의 재위 연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현석 이후 대위의 대인선 이런 분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위 연수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상에 처음 나올 때를 즉위년으로 보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또는 그 다음 왕이 처음으로 기록에 나오는 해를 즉위년으로 보는 이러한 편의적인 상황에서의 재위 연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발해의 제11대 임금이었던 대이진 이후의 발해 왕계에 관한 기록들은 모두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해를 전제하고 발해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청화천왕실록에는 서기 859년에 발해 사신이 일본에 색다른 것을 전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발해국 사신 오효신이요. 일본 조정에 각별하게 전할 것이 있습니다. 자, 받으시지요. 장경 선명 역경이라. 이것이 무엇이요? 그 장경 선명력은 당나라에서 새로이 쓰는 역경이요. 우리 발해도 그 책력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으니 일본 조정에서도 두루 살펴보고 새 책력을 따르는 게 좋겠다 하여 내 가져왔소이다. 260년 전에 백제승려 관늑이 처음으로 원가력을 전해주었으나 사용하지 못하다가 몇십 년 뒤에야 사용했고, 지금은 대연 역경에 근거해서 여기를 만든 지 오래되었소. 내가 가져온 이 역사에서는 음양의 운동은 움직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소. 그래서 당나라는 개원 이래로 3번이나 역수를 고친 것이요. 알겠소. 상세히 살펴본 다음에 전왕 폐하께 설명을 드리고 새 역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소. 발해 사신이 당나라에서 새로 채택한 책력을 일본에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책력이란 해와 달의 운행이나 절기 따위를 적어놓은 책을 일컫는데, 이 책력에 따라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달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왕조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달력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여러 국가라든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달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국가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합의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달력을 만드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력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황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왕조에서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을 주변 나라들이 받아서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책력이 서로 다르면 절기나 날짜를 계산하는데 나라 사이에 서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섬으로 고립되어 있다시피 했던 일본은 중국의 책력이 바뀔 때 그것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사용하고 있던 달력이 당나라라든지 발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당나라나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그 날짜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 당나라의 달력인 장경 성면역을 바로 발해가 일본에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바로 그 선면역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거의 그 이후 800년 가까이 1680년대까지 이 선면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설명하자면 이 책력이란 절기나 날짜를 계산해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자료, 즉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발해 사신들이 대륙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구실을 해왔다는 것은 발해 사절단은 모두 장사꾼들이었다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서기 871년 발해의 제13대 임금 대현석이 재위하던 시기에 발해 대사 양성규를 비롯한 105명의 사신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일본의 청화천왕실록 21권을 보면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이번 달에 도성에서 목구멍이 막혀 숨을 들이쉬면 소리가 나는 병이 일어나 죽는 자가 많았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발해 사신들이 와서 다른 나라의 도끼를 퍼뜨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건네문 앞에서 푸닥거리를 크게 하여 병을 막았다. 원문에는 이 병을 해역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해역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행경막이 갑자기 줄어들고 목구멍이 막혀 숨을 들이쉴 때 소리가 나는 병으로 위장병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생긴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푸닥거리를 해도 좀처럼 그 역병이 퇴치되지 않자 일본 조정에서는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이번 봄 이후로 안팎으로 자주 괴이한 일이 생기니 발해 사신들을 여러 신사에 나누어 보내서 패백을 바치게 하라. 그리고 신사에서 가까운 도량에서는 모두 금강 반야경을 독송하게 하라. 그래서 각 사찰에서는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신사에서는 별도로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대보살님께 아뢰나이다. 지난해 음양조가 점을 쳐보니 다른 땅에서 번객이 오매 따라 상선없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이제 발해객이 12년의 기한이 되어 조회하러 왔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나라의 법으로 불러싸옵니다. 대보살님께 사정을 아뢰오니 멀리서 객들이 온 것은 신께서 보호하신 까닭이므로 일이 없도록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옵니다. 두렵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아뢰옵니다. 일본 조정에서는 다른 신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도록 고사문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양성규 등의 발해 사절단이 12년의 기한이 찬 다음에 갔기에 망정이지 기한 이전에 무턱대고 건너갔더라면 더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임상선 연구원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 같은 기록이 일본 지배층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일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 어떤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일본 내부라든지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그것을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해 사신 때문에 그랬다. 이러한 것은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것은 당연히 자연재해하고 일본적인 그것인데 그 불만의 표출을 조선인이 독을 쌓았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하는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일본 사람의 어떤 이 특성이 다시 한번 이게 확인돼서 아주 재밌는 그런 기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해 사절단은 사신으로서의 대접은 정식으로 다 받았고 정해진 절차는 모두 거쳤으나 일본 왕을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 전해에
음양요, 즉 음양을 따져서 점을 치는 벼슬아치가 풀이한 점괘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음양료가 점을 치니 번객이 조회하러 오면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에 천황은 발해 사신들을 직접 인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때 찾아간 발해 사신들에 관한 기록에는 이전에는 없던 내용들이 올라 있습니다. 내장료와 발해객들이 재화와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다. 또한 도성 사람들과 발해의 사신들이 교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발해 사신들이 일본 조정의 벼슬아치들과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또한 도성의 다른 귀족들과도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됐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나오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절단으로 따라간 발해 상인들이 일본 사람들과 가져간 물건들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도 보입니다. 여러 시전의 사람들과 사신의 무리들이 사사로이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날 관전 40만을 발해국 사신들에게 주고 시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신들과 토산물을 매매하도록 하였다. 관전이라면 일본 조정에서 발행한 화폐라는 뜻일 텐데 40만이라는 관전을 주고 물건을 거래하도록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본 측에서 관전 40만을 발해 사신에게 준 것은 바로 관전 40만 원치에 대한 발해 사신들의 물건을 샀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전 40만이라는 기록은 그 앞에 기록이라든지 뒤에 기록에 거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양성규의 예를 봤을 때 그 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발해 사신이 물건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일본 조정에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발해 사신이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물건을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돈을 통해서 거래하는 이런 것은 양성규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에서 어떤 물품들을 가져왔는지 봅시다. 대충피하고 초피, 웅피, 그리고 꿀과 인삼을 가져왔소이다. 자, 여기 품목을 적은 장부가 있으니 실물하고 맞는지 헤아려 보시오. 자, 좋소이다. 관전 40만을 줄 터이니 사신들에게 나누어주고 시전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게 하시오. 이때 발해 사신들이 가져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품목 중에 대충 피는 호랑이 가죽, 초피는 담비 가죽, 그리고 웅피는 곰 가죽을 말합니다. 어쨌든 발해 사절단은 그 40만의 관전을 가지고 시전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이 발에서 오신 손님들이 아니오. 야, 자, 이쪽으로 와서 비단대 사가시오. 황금다락지하고 옥비녀를 사실 분은 이러오시오, 어디 비단 좀 봅시다. 아, 예. 보시오. 자, 이 곱기가 천하의 일품이지요. 한 필에 얼마요? 아, 이게 한 필에 관전 900냥입니다. 몇 필이나 필요하시오? 두 필 주시오. 900냥이라. 이런 식으로 물품을 구입한 발해 사절단은 그것들을 배에 싣고 긴 항해에 나섰겠죠. 그러나 일본 조정에서 상인들에게 주었다는 그 관전이 발해나 당나라 등지에서는 화폐로 통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피나 인삼을 직접 짊어지고 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물건들이 값을 쳐서 일본 화폐로 받은 다음에 그 관전을 가지고 일본의 물품을 구입하는, 말하자면 교환 수단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측에서 만주 지배의 구실로 삼기 위해 발해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했다는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발해의 상경성이 있던 자리에서 화동개진이라는 일본 화폐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화폐로서 유명한 것이 그 화동개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동개진은 8세기 전반의 일본의 그 화폐였습니다. 이 화동개진은 일본만이 아니라 당나라나 발해에서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발해에서는 1933년, 34년 상경성 발굴할 때 그 상경성 내에서 화동개진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본 화폐가
발해라든지 일본에 전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일본 화폐 자체가 발해에서 통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양성규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양성규가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팔고서 받은 돈이 40만 냥에 해당됐습니다. 그 발해 유적지에서 발굴된 그 화동계지는 아마도 일본에 갔던 발해 사절단이 물품을 교환하고 남은 것을 기념으로 몇 개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그럼 기왕 일본에 간 발해 사절단 얘기를 꺼낸 김에 한 가지 사례만 더 소개하기로 할까요? 청화천왕실록 870년대 초의 기록을 보면 발해와 일본 그리고 신라와 일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왕께 아뢰옵니다. 지난번에도 신라 해적이 침략했사온데 또다시 신라의 두 척이 해안에 도착하여 옥감을 약탈하여 도주했다고 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 사람 하나가 가마오지를 잡기 위해 신라 경계를 향해 갔다가 신라국에 잡혀서 독에 갇혔사옵니다. 우리 군사의 병기 창고에 크고 괴이한 새가 나타나 점을 쳐보니 이웃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징조라 하옵니다. 마땅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 무렵 일본 사서에는 신라에 대한 호의적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기 872년 5월 27일 일본의 대외 관문인 대제부 앞바다에 60명의 인원을 태운 배 두 척이 떠밀려 옵니다. 멈추라! 너희들은 어디서 누구냐? 우리는 발해국 사람이며 나는 발해대사 최종자이다. 우리 발해 대왕마마께서 당나라에 들어가 당나라 황제의 소주 평정을 축하하도록 우리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풍랑이 심해서 표류하다가 이곳에 일어났다. 믿을 수 없으니 우리를 따라 배를 움직여 본부로 오너라. 알겠다. 그런데 두 척의 배 중에서 한 척이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두 척의 배 중에서 한 척이 바람에 돛을 날리면서 도주해버렸사옵니다. 아마도 신라인들이 거짓으로 발해인이라 속이고 몰래 변경을 살피러 온 것 같습니다. 어허, 신라가 작은 나라로서 오랫동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니 반드시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라. 만일 진실로 발해인이라면 위로하고 식량을 주어 돌려보낼 것이로되 신라의 흉측한 무리라면 모두 그들을 옥에 가두도록 하라. 물론 최종자를 비롯한 60명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다가 풍랑을 만나 일본에 표류해온 발해 사절단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록을 통해 보더라도 신라와 일본 그리고 발해와 일본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870년 초에 신라 상인들이 일본에 왔다가 발해 사람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탄로가 나서 달아나기도 했지만 곧이어서 873년에 발해 사람 최종자를 비롯해서 한 60명 정도가 일본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발해 사신 최종자를 비롯한 이런 60명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잘 대우하고 귀국까지도 돌봐줍니다. 여기에서 신라와 발해에 대한 일본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신라에 비해서 발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해 내부로 눈길을 돌려볼까요? 당나라의 국자감이 있었다면 발해에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자제를 교육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귀족 자제 중에서 여성도 이 주자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자감은 당나라의 국자감과 유사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자감이 어떤 기능을 했을지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나라의 국자감이 한 일을 미루어서
추정한다면은 주자감에서는 귀족들의 자제를 교육하는 그러한 공적인 최고 기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자감에는 장관과 그 밑에 관리가 있어서 일반 귀족들이 교육을 담당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발해의 여성들의 경우에도 그 교육과 관련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즉 현재 발해 3대 문왕의 그 공주들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석에 의하면 그 공주들이 어려서 여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상선 연구원이 얘기한 정효공주 묘비문은 이 대목을 얘기합니다. 공주는 일찍이 여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능히 사제와 비할 수 있었으며 조가 가문의 가풍을 경모하고 시설을 열독하기에 노력하며 예의 범절 지키기를 깍듯이 하였다. 물론 왕의 딸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궁궐내에서 독선생을 두어 가르침을 받았는지, 주자감에 나가서 다른 귀족들의 자제와 함께 공부를 했는지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해의 여성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누렸음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해는 일부 일처의 가족 제도를 일찍부터 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일부 일처 제도가 자리 잡은 것은 아마 발해 여성들의 질투가 아주 심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발해 귀족의 성인 대시성을 가진 한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과 성씨가 다른 9명의 부인들과 어울려 십자매, 즉 10명의 자매라는 모임을 결성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현대식 어법으로 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십자매 회원의 임무는 자기 남편만 잘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매들 남편의 동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그동안 잘 해오고 있지요. 나는 엊그제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대농사의 소경이 외간 여인하고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마누라 몰래 칙시를 준 게 아닐까요? 창고 업무를 관장하는 대농사의 소경이라면 우리 고씨자매의 남편이 아니요? 이 어찌된 것이요? 남편이 첩을 든 것도 모르고 있다니. 그게 아니요. 출간 시누이가 며칠 전에 집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남편이 여동생 배웅하는 것을 오씨 자매가 저작거리에서 봤던 모양이요.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래도 잘 모르니까 살펴보시오. 만일 첩을 둔 게 사실로 밝혀지면 감쪽같이 남편의 음식에 독을 타서 죽여야 할 것이요. 죽여야지요. 속살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듣기에는 모골이 송연한 얘기죠. 그러다가 만약에 소문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측실이라든지 남편이 지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바람을 피운다든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부인들이 남편에게 독을 먹여서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 즉 거란이라든지 여진 이런 나라에는 모두 그 여창, 창녀라든지 측실이 있지만 발해에는 없다,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기문에 나와 있는 십자매에 대한 기록인데 이 기록에서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발해 부인들이 발해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그 관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송 시대에 쓰여진 성막기문이라는 사서에서 발해의 십자매에 관한 기록을 찾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인들은 모두 사납고 투기가 심하다. 대신은 다른 성씨와 서로 맺어 십자매를 두었는데 번갈아 남편을 감시하며 남편이 측시를 두는 것과 다른 여자와 교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일이 알려지면 반드시 독을 넣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죽도록 꾀한다. 한 남편이 그런 일을 범했는데 아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9명의 다른 여인들이 모두 일어나 그 여인을 꾸짖으며 다투어 증오하는 것을 서로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거란 여진의 여러 나라에는 모두 여창, 즉 창녀가 있고 일반 사람들 모두 첩과 몸종을 가지고 있으나 오직 발해에는 이들이 없다.
물론 발해 사회에서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귀족 집안 출신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십자매를 결성했던 여인들은 지배층의 부인들이었었겠죠. 그러나 귀족 계급에서 철저히 일부 일처를 유지했다면 하층민들 역시 첩시를 두는 일 등은 엄두를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이 있다는 것은 발해 사회에서 상당히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매가 성을 가진 사람들이 10사람이 모여서 십자매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은 십자매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발해 지배 세력, 귀족 집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십자매라고 분류하는 이러한 집단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해 사회에서의 일정한 그 사회 집단의 규모가 십자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록대로라면 이 십자매는 단순히 남편의 애도를 감시하는 모임처럼 보이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여성들이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사체의 성격도 띠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해 여성들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비문을 들기도 하는데, 발해에 있어서 그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해 사람의 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인데, 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 안에는 분명히 공주만이 아니라 그 부마되는 남편도 묻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무덤 구조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봐도, 그런데 그 묘지석은 단지 공주의 묘지석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석에도 공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발해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주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그에게 출가하였다. 경대에 마주서서 춤을 추면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처럼 전설 속에 나오는 한 쌍의 난조 같았다. 아무리 공주의 신분이라지만 어느 집안의 아무개와 결혼했다는 사실, 즉 남편인 부마의 신분과 이름 정도는 밝혔어야 할 터인데 그저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부부 금슬이 좋았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발해 풍습에 남자는 절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데 반하여 여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녀가 맞절을 한다면 서 있는 여자가 남자의 절을 받는 모양새가 되겠죠. 이것은 중국의 측천무가 만들어낸 예법이었습니다. 측천무는 여자가 말을 탈 때에도 예전에는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탔었는데 다리를 벌리고 타도록 고쳤습니다. 이 측천무의 예법이 발해로 건너와서 풍습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뒷날 발해를 멸망시킨 동단국의 태조는 발해의 그러한 예법이 남존여비에 어긋나는 이상스러운 풍속이라고 여겼다. 이런 내용이 장건장이 쓴 발해기에 올라 있습니다. 어쨌든 발해의 여성들은 동시대의 다른 나라 여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한 지위를 구가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당나라 유학에 얽힌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신라나 발해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절단의 규모가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식 사절단 이외에 유학생이나 유학생들이 함께 따라가기도 합니다. 고대 중국, 특히 당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이들 유학생들이 선진 문화를 배우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 문화의 수준을 높였던 것이죠. 그런데 당나라 조정에서 유학생들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714년인 경우에 발해 학생 6명이 당나라의 국자감에 가서 입학을 요청을 하고 당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허락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830년대라든지 837년 그리고 이럴 경우에도 발해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서 입학을 요청하고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해 학생들이 당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때까지 교육을 받고 있던 발해 학생과 교대를 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발해 건국 이후 당나라와 교류가 있고 나서 거의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발해 학생들이 당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당나라 문종 7년 발해에서 고보영을 사신으로 보내왔는데 학생 3사람을 함께 보내와 공부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때 먼저 보내온 학생 3사람이 공부가 거의 이루어져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므로 허락해 주었다. 구당서 발해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 애국 학생의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그들의 숙박비를 비롯한 유학 경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836년 발해 왕자 대명주는 16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당나라에 도착했는데 내가 장안으로 들어가 당나라 황제에게 너희들의 유학을 요청할 터이니 너희들은 일단 이곳 청주에 머물러 있다가 허락이 떨어지거든 장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자, 가자. 그러나 당나라 문종이 6명만 허용하는 바람에 나머지 10명은 발해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당나라에 유학했던 학생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정이라는 그 사람은 당나라에 갔을 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10년간 공부한 뒤에 42살 정도 나이가 돼서 발해로 돌아옵니다. 발해 사람으로서 당나라에 가서 공부할 때 나이, 돌아올 때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사람이 이거정인데 이거정이가 32살 때 갔다가 42살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 유학을 갈 경우에 그 어려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이런 거에 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나이 들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간도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신라의 채치원이 12살에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사실을 감안하면 20대 유학생이 주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어쨌든 당나라에 유학한 발해 학생으로서 유일하게 나이를 알 수 있는 이거정이라는 사람이 32살에 유학을 갔다가 발해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 이거정이라는 이름이 일본 사서에 나타납니다. 발해국 대사 이거정 등 105명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태 전에 발해 사신이 다녀갔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조정에서는 12년의 기한을 지켜서 오도록 트집을 잡았던 중이었는데 2년 만에 다시 105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발해국사 이거정은 선황의 제도를 어기고 거듭 조문하러 왔다. 또한 가져온 계를 살펴보니 예식에 어긋나는 것이 많았다. 그 경솔하고 방자함을 책망하여 마땅히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듣자 하니 이거정의 관이가 공경이고 나이는 사직할 때를 지났으며 재주가 교실하는 데 뛰어나 오히려 아낄만하다. 다만 가뭄이 계속되고 지금은 농번기라 방해가 되리 오는 길이 염려되므로 일본의 가뭄이 극심하고 농번기까지 겹쳐서 민심이 좋지 않을 터인데 기한을 턱없이 어기고 왔으니 마땅히 되돌려 보내야 하지만 이거정이 벼슬이 높고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문장이 뛰어나니 가지고 온 물품과 국서를 접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정의 나이가 32세 전후에 입당한 것을 근거로 추정한다면 860년 이 당시의 나이는 거의 70살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860년에 이거정이 발해 사신으로 일본을 방문했지만 이때도 바로 발해가 일본에 방문하는 기한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이거정의 입경을 허락하지 않지만 일본 조정에서는 이거정의 벼슬이 공경의 자리이다. 최고 지위에 있었고 나이가 70이 넘었고 문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입경은 하지 않지만 그 발해의 국서인 중대성 첩을 접수합니다. 이 당시 이거정의 공식 직함은 영진대부 정당성 춘부 중곡 왕현 개국남이라는 관직이었는데 일본 사서에도 높은 벼슬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고위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나라 유학을 다녀오면 우리나라 60년대쯤에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것 이상으로 출세가 보장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학 기간이 길다 보니 현지 중국인들의 편견과 차별 대우, 그리고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났던 신라의 채치원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찌 가엾게 여기랴. 묻노라, 어느 곳이 내 돌아갈 나루인가. 본디 먹고 살 녹이나 구했지 명리를 구하지는 않았었네. 단지 어버이 영화 위하고 내 몸이야 되는 대로. 나그네 길 이별의 시름은 강물 위로 내리는 비여. 고향 돌아가는 꿈은 봄날에 낮잠 밀래라. 이이화 선생이 번역한 채치원의 시를 음률에 맞게 약간 수정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본곡으로 돌아가서 출세를 하려는 야망 때문에 그런 애로움과 시름을 이겨냈겠죠.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그냥 공부만 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애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별도로 치렀던 과거 시험이 바로 빈공과였습니다. 그래서 발해 유학생들 역시 빈공과에 응시를 했던 것이죠. 이 빈공과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빈공과는 당나라 사람을 위한 과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즉 외국 사람을 위한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공과에 바로 발해 사람이 신라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과 함께 응시를 했다는 것은 발해가 당나라의 그 내부 정권이 아니라는, 즉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빈공과는 812년에 처음 실시됐는데 빈공과에 처음 합격한 사람은 신라 사람 김운경이었고 대부분 신라 학생들이 휩쓸었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총 70여 명의 합격자를 냈는데 그 중에서 신라 학생이 58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발해는 9세기 중반부터 빈공과에 참여해서 합격자를 냈는데 그러자 신라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신라 측에서는 빈공과의 책임자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이상한 풍속을 가진 나라도 함께 빈공과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회유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문덕을 닦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또한 구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발해가 예전에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는 등 맞서 싸웠던 잘못이 있는데 아무리 그들을 해유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나 어찌 빈공과에 응시하게 허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기 872년 발해의 제13대 임금 대연석 시기에 신라로서는 더욱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 실시한 빈공과 급제자의 명단이 적힌 방을 붙여놨으니 자, 와서 확인을 하시오. 아니, 저 맨 위에 이름 적힌 저 사람이 누구야? 오소도? 아니, 저 발해 사람인데 저? 아, 이럴 수가 있나? 그해 실시된 빈공과의 수석 합격자는 발해 사람 오소도였고 이동이라는 신라 유학생의 이름은 오소도 아래에 적혔습니다. 신라의 유학생들과 신라 조정은 충격을 받았겠죠. 채치원은 자신이 쓴 글에서 그 일을 두고 한나라의 수치로 길이 남을 일이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 오소도라는 발해 유학생은 고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재상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나라 유학생, 게다가 빈공과에 합격했다는 경력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보증수표였던 셈이죠. 채치원은 나중에 자신이 발해 유학생을 제치고 급제하자 실로 공정하여 예전의 수치를 씻었다라고 자기 과시를 합니다. 발해의 오소도가 수석을 차지한 때로부터 34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의 빈공과에서는 신라 유학생 채원이가 발해 유학생 오광찬보다 앞자리에 합격했습니다. 오광찬은 바로 오소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인 906년에 오소도가 다시 당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나라에서 또 빈곤과 시험이 있었는데 발해 사람인 오광천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최언위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때는 오광천이 신라 사람인 최언위에 비해서 석차가 아래였습니다. 이 오광천은 바로 오소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소도가 지난날 자신이 30년 전에 시험 볼 때는 신라 사람 이동에 비해서 위였는데 왜 지금은 신라 사람에 비해서 자기 아들이 아래 자리에 있느냐? 어허,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신라 사람 최연이 아랫자리에다가 우리 발해 합격자를 적어놓다니요. 오광천이를 윗자리를 바꿔주시오. 당나라의 조공사로 간 발해의 오소도가 차석을 차지한 자기 아들 이름을 수석으로 올려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입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 매겨진 순위를 합격자 발표 이후에 뒤바꿔서 수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너무 억지스러운 생떼가 아닙니까? 그런데 임상선 연구위원은 이 기록을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발해와 신라 그 유학생이 당나라 빈곤과에서 석차를 서로 바꿔달라는 이런 발해 측의 요구에 대해서 당나라가 거절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은 발해 사람인 오소도가 당나라에 석차를 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당나라에 있어서 빈곤과 석차 순위가 어떠한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글쎄요, 너무 발해를 중심에 둔 분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위를 바꿔달라는 오소도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빈곤과의 석차를 둘러싸고 발해와 신라 두 나라가 경쟁을 벌였던 상황들은 고려사 최언위전과 최치원의 동문선에 그 내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석차 혹은 서열을 두고 경쟁을 벌인 것은 비단 발해와 신라 사이에 일어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서기 754년 당나라의 부사로 갔던 일본 사신 고마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일본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천황폐하, 소신 고마려 당나라 조정에 들어가 신년 축하 조회에 참여하고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별일 없었더냐? 한 가지 일이 있었사옵니다. 한 가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었느냐? 여러 나라에서 온 번국의 사절들이 동반과 서반으로 나누어 서서 조회에 참여하여 싸운데 이날 우리 일본 사신은 토번의 사신에 이어서 서반의 두 번째 자리를 배정받았고 신라 사신은 동반의 첫째 자리에 서게 되어 싸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소신이 따져 싸웁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신라가 우리 대일본국에 조공을 바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동반의 위에 있고 우리는 오히려 그 밑에 있으니 어찌 이치에 맞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따졌더니 신라와 우리 일본의 자리를 맞바꾸어 주어 싸웁니다. 그래. 잘하였구나. 그러나 이런 내용은 일본 사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고마려라는 사신이 일방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신이 중국에 다녀와서 자기 나라 왕에게 자신의 공적을 과장해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발해와 신라가 당나라에서 서열을 두고 자리다툼을 했던 사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서기 897년에 일어납니다. 당시 발해의 왕자였던 대병해가 사신으로 당나라에 가게 됐는데 대병해는 자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를 차지해야 하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당나라 황제 소종은 좋은 말로 발해 왕자의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뒷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라의 최치원은 신라 조정을 대신해서 당나라 황제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바로 사 불어 북극거 상표입니다. 최치원 편지의 제목을 다시 풀이하면 사 불어 북극거 상표란 북국인 발해가 거상, 즉 윗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불어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나라의 소종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발해 왕자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옛날부터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발해보다도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에 있어서 각국 사신들의 석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당시 897년 9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발해보다도 윗자리에 당나라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발해가 이렇게 신라보다도 위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발해가 신라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신이 자리할 순서는 국력이 강하고 약한 것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성쇠, 즉 나라가 융성하고 쇠약한 것을 근거로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발해는 제14대 대위해가 왕위에 있던 시기로서 이전에 이룩했던 융성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신라는 효궁왕 원년으로서 후삼국으로 분열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나라의 처사는 발해의 국력이 신라보다 앞섰음을 인정한 셈이죠. 그러나 발해 역시 이후로는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